요즘 장마철이고 비가 오고 그래서 지금 배경을 이렇게 좀 비 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산에 이렇게 안개가 이동하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배경이 참 신비스러우면서도 신선하게 느껴지고 음, 작가님이 거기 도인 같아요. 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도인이었으면 좋겠네. 세 분이 이제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이 올린 작품 말고 제가 쓴 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세 분이 각각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세 분의 글에 대한 특성이 각각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불꽃님이 보낸 그 해녀 이야기는 역시 수필,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경험 중심으로 서술하는, 그리고 불꽃님은 이렇게 어법이 뭐 직선적이랄까, 솔직하달까, 애두르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힘있게 사실 중심으로 이렇게 박력 있게 쓰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풀맑은님이 그 글을 읽고 이제 글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하고는 공유가 안 되는데 저한테는 왔고 오늘 자료에 있는데, 풀맑은님은 이제 제 분류로 하면은 수필적이기보다는 좀 에세이적인, 그러니까 사유가 중심인, 그러니까 어떤 경험과 사건보다는 그 경험과 사건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자체에 요점이 있는, 그리고 어법도 그 사유적인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문학에서는 주로 문학 평론을 많이 하거든요. 문학 평론가들의 글을 보면은 평론가 특유 어법이 있는데, 풀맑은님의 어법은 굉장히 문학 평론가 어법에 가깝거나 거의 뭐 문학 평론가 어법이지. 그런 분들은 이제 언어라는 게 그림으로 치면은 구상화가 있고 추상화가 있잖아요. 그저 그렸는데 오리를 그렸는지 나무를 그렸는지 산을 그렸는지 바다를 그렸는지 분명한 그런 그림이 있고, 도대체 저게 뭘 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미지화되어 있고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래도 그림은 그림인 그런 추상화가 있는데, 이제 에세이 평론가들은 이제 추상에 능숙하죠. 그러니까 언어에도 예를 들면 명사만 해도 이제 구상 명사와 추상 명사가 있죠. 나무, 산, 바다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사랑, 뭐 질서, 뭐 국가 이런 추상 언어들이 있는데, 이제 추상 언어를 많이 쓰는 분들이 이제 에세이를 쓰는 분들이 그런데 능숙해요. 그러니까 이제 추상으로 가면 읽는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고, 또 단어가 말하는 개념을 이제 그 마음속에 그 명료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이 한국어를 써서요. 똑같이 국가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자고요. 그럼 국가라는 단어가 나라를 뜻한다는 걸 초등학생도 알고 대학생도 알고 박사학위 국가 가지고 국가론을 써가지고 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도 알아요. 그러나 그 국가라는 단어가 가진 함의, 품고 있는 뜻을 안다는 면에서 보면 초등학생하고 박사하고는 전혀 다르죠. 어린애는 그냥 나란가 보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지금 그 박사님은 국가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몇 학기를 강의를 해도 끝이 안 날 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한 단어가 가진 함의, 깊은 뜻, 기타 등등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함의를 잘 알아야 되고 또 다양한 단어, 다양한 개념 이런 거에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능숙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에세이, 그런 평론, 사유 이런 쪽으로 가면 그 추상 단어들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자유롭게 구사를 해요. 근데 추상도 1차 추상, 2차 추상, 3차 추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추상을 또 추상하고 추상을 또 추상하는 거야. 그러면은 추상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추상화긴 한데 대체로 뭐에 기반한 추상화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산에 가까운 산 같은 느낌이 한 50% 되고 산이 아닌 것 같기도 한 것이 한 50% 되어서 대체로 그래도 저 사람이 산을 갖고 추상을 그린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그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산인지 뭔지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애매모호한 추상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추상 개념도 추상을 다시 추상하고 2차, 3차, 4차 이렇게 추상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이른바 철학자라는 사람들, 뭐 칸트다 뭐 이런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은 그게 막 7차, 8차 추상화된 언어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존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존재. 그럼 이 존재라는 말을 그냥 보통 사람은 존재하면은 뭐, 그 대충 기본 개념은 다 알지만, 이 철학자가 존재라고 할 때는 아까 박사처럼 그 존재만 가지고 이제 10년간 내가 말을 할 거야. 이러고 나오니까. 그 존재라는 단어가 이게 다 만만한 단어가 아니란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점에 있어서 풀꽃님은 이제 누구나 쓰는 언어 또는 개념, 이렇게 쉬운, 이렇게 되면 이제 대중성이 있어요. 근데 한 단계 추상 쪽으로 가고 추상을 추상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독자 수는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칸트를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는 않지만 이제 1000명 가고 10,000명 가야 한 명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제가 피천득 선생님을 좋아하지만 피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구상 언어를 쓰기 때문에 제 글보다 읽기가 쉽고 대중성이 있어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사유가 꽤 많은 글을 쓰기 때문에 피 선생님보다 대중성이 없는데 그래서 에세이적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 선생님은 수필, 문학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근데 그건 타고난 특성이고 자기 삶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자기는 자기식으로 써야지 내가 추상화 잘 그리면 추상화 그리는 거고 구상화 잘 그리면 구상화 그리는 거지 무슨 저쪽이 인기 있다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법으로 노래하고 자기 어법으로 쓰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제 내 어법, 내 특성이 어떠한지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 알지 않더라도 하여튼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자연스럽게 쓰다 보면 그게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이제 지금 세 분이 쓴 글을 딱 보면 그게 아주 비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혜연님이 있는데 혜연님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를 썼단 말이에요. 시. 시인으로 등단도 하셨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를 본인 말로는 잘 모르는데 옹겁결에 쓰다 보니까 쓴 것이고 저하고 지금 몇 달인가 3개월인가 6개월인가를 공부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작품도 내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운율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7, 5조하고 시조. 그러니까 이제 시는 산문하고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혜연님은 시 쪽이에요. 산문 쪽이 아니라 앞에 두 분은 산문 쪽인데 시 쪽인데 이제 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운율이죠, 운율. 운은 이제 한 단어 혹은 한 음절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효과 그런 거고 예를 들면 요성음 받침이 있는데 니은이라든가 미음이라든가 이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드럽게 울리는 그런 것이 있고 기역이라든가 키역이라든가 이건 깨지는 소리, 막히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답답한 느낌을 주죠. 그거는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말도 K 발음이 났는데 부드러울 수는 없는 거예요. M 발음이 났는데 부드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 말에서나 어머니에는 M 발음이 들어갑니다. 엄마, 어머니, 마마, 마더. 그 이제 어머니 하면 누구나 부드러운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지 막 사나운 어머니 생각 안 하죠.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니한테 양육을 받게 되고 어머니의 젖을 이렇게 빨면서 자라게 되고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라게 되죠. 그 젖을 빨 때 보면은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입을 다물고 빨아야 되니까 이렇게 입을 오므리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아빠부터 배우는 아기가 없어요. 엄마부터 배우지 단어를 아빠부터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고 그걸 딱 떼서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그 나라 언어의 특성에 따라 엄마가 되기도 하고 맘마 이렇게 한다든가 맘마 이렇게 되는. 제가 이제 조금은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면 이제 엄마가 이제 어린 아이하고 같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 저쪽을 바라보면서 강아지, 개 이렇게 말하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리키면서 멍멍이라고 그래요. 멍멍이. 항상 멍멍이라고 그러지 강아지야, 개야 이렇게 말하고 뭐 푸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항상 멍멍이라고 그러고 애도 멍멍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정식 단어는 아니지만 멍도 마찬가지예요. 멍도 소리 나는 거를 흉내내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단어, 정식 단어 명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어이기 전에 소리예요. 소리가 변해서 단어가 되잖아요. 소리가 멍 소리가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멍멍이가 되는 거예요. 그 엄마라는 말은 엄도 소리라는 뜻이 있어요. 엄마 해서 단어가 됐지만 출발점은 엄마는 젖을 빨 때의 나는 그냥 소리인 거야. 맘마, 마마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분화되고 그 나라의 특성, 그 민족의 언어 뭐 이런 것들하고 결합하고 이제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지나고 사용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가 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한문이 들어와서 모친 뭐 이렇게 또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빠. 그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는요. 이제 아람어라고 하는 고대 이스라엘 히브리 말인데 그 말이 지금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인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남아있지 않아요. 아람어로는. 그리스어로 남아있어요. 번역된 언어죠. 그리스 언어라는 것은 고대의 오늘날 영어와 같은 만국 공통 기본 언어예요. 그 당시의 영어예요. 그래서 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언어예요. 지금도 영어로 번역하잖아요. 좋은 한국 책은 다 영어로 번역되고 모든 좋은 자료는 영어로 번역되기 때문에 영어만 알고 있으면 세계의 거의 모든 가장 우수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쓰신 그 아람어에서 아버지가 아빠예요. 아빠.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느님 할 때는 아빠 하느님 그런 거예요. 이것도 비슷해요. 아빠도 왜 똑같아졌느냐 이 말이지. 그 아빠가 변해서 이제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변해서 어머니가 되는 것인데 근데 할머니 하면 이제 할자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거기도 M자가 들어가잖아. 엄마의 M이 들어가서 할머니가 되는 거고 할아버지는 이제 바 하는 건데 바하고 마는 또 가깝죠. 그게 우리 한글에서는 분명하죠. 그게 가깝다는 표시가 나죠. 아, 이거 세종대왕 얼마나 우수해요. 마에다 줄 두 개 그려갖고 바를 만들어. 마하고 바가 그 종족이 같다 이 말이야. 종족이 바로 이웃사촌이라는 거 아시고 마하고 바를 아주 비슷한 글자로 만들어 놨죠. 근데 영어에서는 M하고 B하고는 모양새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세종대왕은 이게 보통 양반이 아니야. 하여튼 그 아람어에서 아버지가 아빠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A, B, B, A. 아빠. 이렇게 써요. 그 BB를 합치면 우리말로 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똑같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언어의 출발점이 소리라는 것. 소리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죠. 그거는 이제 강아지도 소리를 내고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인간이니까 의미화해가지고 그 소리를 갖고 우리가 소통하는 도구로 사용하자. 해가지고 이제 의미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단어를 만들어내고, 아마 처음에는 명사를 만들었겠죠. 그러다 명사에다 동사를 붙이고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이제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이 이제 계속 발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이제 처음에는 언어만 있고 기록이 없었잖아요. 문자가 또 생겨요. 문자가 생기면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력이 나빠져요. 네, 기록, 즉 문자가 기억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적어 놓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문자가 없었던 시절, 또 문자를 양반들만 알았던 시절, 이런 때는요, 기억력들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가 생기고 노트에다 적으면 기억력이 나빠져요. 노트에다가 전화번호 부라는 게 생기면 전화번호를 안 외우게 돼요. 근데 요즘 핸드폰이 또 생겨가지고 더 안 외우게 돼요. 핸드폰이 어떤 분에 의하면 몸 바꾼 뇌라는 거거든. 제2의 뇌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 기억을 걔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트도 몸 바꾼 내 기억인 거니까. 그 뇌라는 게 반드시 내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몸 밖에 뇌고,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기록 자료들도 인류의 몸 밖의 정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원점으로 들어가 보면 소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는 소리만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느낌. 아까 말한 하면은, 그, 할 때 주는 느낌하고, 할 때 주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 느낌을 갖고 이제 언어를 만드는 것인데, 시는 이제 그 느낌을 잘 활용하는 게 이제 운이에요, 운. 그런 소리의 울림, 그 울림이 주는 효과,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운인데, 그것은 이제 언어의 그 특성에 따라서 그 운을 이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영어하고 한문, 중국어에서는 가군을 많이 써요, 가군. 각자는 다리 각자예요. 가군이란 말은 제일 끝에 오는 운을 말하는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하면 눈이 끝에 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오는 건데, 요 마지막 가지고 운을 만들어요. 오늘 요즘은 운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라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라임. 영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말을 쓰면 좋은데 뭐 멋있는 척하면서 이제 라임 그러는데, 예, 끝말을 반복해서 똑같은 끝말을 오게 하는 거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뜰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다든가, 또 서정주 같이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고 풀리는가 하면서 또 풀리다니 또 한 번 반복하고 풀리다니 이렇게 반복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이 가군을 사용하기가 아주 나빠요. 이 가군이 모든 시의 첫 번째 기본이거든요. 근데 한국어는 가군을 거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있지. 왜 그러냐면 한국어의 어미, 마지막 음은 항상 다예요, 다. 그랬다, 저랬다,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럼 맨날 다만 갖고 가구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운이라고 할 수도 없지. 모든 문장이 다 다로 끝나는 판인데. 그리고 다라는 말은 의문으로서는 매력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는 이런 단어가 주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그런 느낌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특성이 없어. 다 그냥 밋밋해. 즉, 음악적 효과, 소리의 아름다운 효과가 전혀 없는 단어예요, 단어는. 그런데 영어에서 또는 유럽어에서 마지막 단어는
뭐가 와도 되잖아요. 간단하고 올 수가 없어요. 뭐가 와서 스카이가 와도 되고, 무슨, 씨가 와도 되고, 무슨, 트리가 와도 되고, 별거 와도 다 돼. 그러면 이제 시를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들은 그 가군을 위해서 트리 하면은 DREE 해가지고 트리잖아요. 그럼 영어의 REE처럼 끝머리가 EE로 끝나는 단어가 많이 있겠지요. 트리도 있지만 프리도 있잖아요. 자유. 그 다음에 뭐 있겠지, 뭐.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가군을 맞추는 거예요. 마지막 단어가 첫 줄에는 트리, 그 다음 줄에는 프리, 이렇게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리는 자유고, 이제 트리는 나무인데, 뭐,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리는 나무를 보아라. 손짓하는 그 나무들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렇게 하면서 자유가 뒤에 오게 하고, 나무가 뒤에 오게 해서, 이 트리, 프리, 그리, 무리 해갖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노래로서의 재미가 나겠죠. 근데 우리말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한문도 똑같아요, 한문도. 이제, 한시들을 보면 다섯 자로 되어 있는 오원시가 있고, 일곱 자로 되어 있는 칠원시가 있는데, 이것도 항상 가구를 맞추게 돼 있어요. 마지막 글자에 운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 다섯 글자 넉 줄, 여섯, 여덟, 일곱 글자 넉 줄, 이렇게 되는데, 기승전결이죠. 첫 줄은 기, 시상을 일으키고, 두 번째 줄 승, 일으킨 시상을 이제 확대하거나 이어나가고, 세 번째 이제 클라이막스를 치는 거죠. 구를 전자예요. 뒤집어 버린다. 전혀 새로운 시각이 나타난다. 해서 이제 거기 창조적인 부분이에요. 그 세 번째 전하고 마지막에 마무리해서 기승전결인데, 이 전 부분에는 자유를 줘요. 운을 안 맞춰도 돼. 왜냐면 네 번 다 반복하면 재미가 없거든. 틀이, 그리, 무리, 말이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한 번 정도는 쉬어주는 것이 또 이렇게 숨 좀 쉬게 만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자유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1, 2, 4번은 운을 맞춰야 돼. 그래서 이제 옛날에 과거 시험 같은 걸 볼 때는 시를 실라, 이제 시 가지고도 과거 시험을 많이 보니까 그러면 시험관이 앞에다가 이제 큰 막대기를 세워놓고 이렇게 종이를 한 장 딱 거는 거예요. 운자를 걸어, 운자. 이 운에 맞춰서 글을 쓰세요, 시를 쓰세요 하고 글자 한 자를 딱 거는 거예요. 동국 정운이라는 게 있죠. 동국은 우리나라고 정운은 바른 운이다 할 때 그 운인데 이게 이제 한문의 기본하고 한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운을 하는 구름 운자를 하나 걸었다 이거예요. 구름은. 근데 이제 한글이 참 우수한 게 구름 문자 하면 운 할 때 이응 플러스 우 플러스 니은이잖아요. 이응은 필요하지 않아요. 중성과 종성. 그 운인데, 그러면 초성은 강요되지 않으니까 군일 수도 있죠. 문일 수도 있죠. 순일 수도 있죠. 요거 갖고 시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군 했다가 두 번째는 순 했다가 한 번 쉬었다가 세 번째는 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러면 운, 쉬고 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 할 때는 대표 글자가 구름운이다. 이제 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정해져 있어요. 시험관이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표가 있어 가자면 운 할 때는 구름 문자가 대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구름 문자가 대표지만 한글로 하면 가장 쉬워요. 이응 빼고 그냥 운 써놓으면 돼.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성삼문 선생이 세종대왕의 명령을 받고 요동에 13번 갔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동에 왜 갔냐? 요동에 귀양원 학자가 있었어요. 중국 학자죠. 그 사람이 이 운에 정통한 사람이야. 그래서 중국어의 그런 나중에 한글로 표기하게 된 그런 것들을 그 원점을 성삼문 선생이 연구하고 댕긴 거야. 세종대왕이 야 이거 좀 알아봐라 해갖고 둘이 토론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갖고 이제, 아, 이게 운이라고 하는 글자는 초성, 중성, 종성 세 가지가 결합하는구나. 중성과 종성은 운과 문이 똑같구나. 우 플러스 니은이구나. 거기다 초성만 기억을 넣을 거냐, 치역을 넣을 거냐, 치옷을 넣을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이런 분석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런 운을 연구하면서. 그 우리가 지금 한글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그 언어라는 게 좀 많고 뭐 소리라는 게 좀 복잡해지고 추상적이고 눈에도 안 보이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요소를 찾아내고 그래갖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를 거의 다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을 만들어낸다는 거는요. 우와, 이거 뭐 솔직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켈란젤로인지 뭐 다빈치가 뭐 대단하다고 뭐 난리를 치기지만은 괴테가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괴테가 이런 창조한 적이 있어요. 다빈치가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그랬었는데 적어도 1000년 내 최고 천재래요. 다빈치가 이 정도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렇게 창조한 거 없어요. 없다고. 그것도 단 몇 년 만에 세종대왕 그걸 거의 혼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 효과라는 건 지금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선진국이 되어 있고 문화를 막 이끌어간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 배경에 한글이 없으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글이 없으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문맹률이 제일 낮고 정보가 확확 그냥 바로바로 와서 닿고 말이지. 한글 가지고 읽으니까 이렇게 쉽고 누구나 글자 읽을 수 있고 막 정보가 확확 들어오고 막 컴퓨터로 지금 제일 빨리 치고 뭐 이러니까 지금 한글이 이렇게 된 거지. 한글이 없었다 가정해 보세요. 그걸 일본 가다카나나 뭐 이런 거 빌려다가 썼거나 한문을 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래갖고 지금 되겠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해마다 우리에게 뭐 금전 환산하면 10조씩 버텨주고 계신다. 더 될 수도 있어요. 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천재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언어가 그런 건데 시는 이제 그런 운, 소리, 울림이 주는 효과. 그래서 이제 시인이 예를 들면 시상에 따라서 격렬한 시를 시상으로 이제 떠올릴 수도 있고 부드러운 시상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부드러운 시상을 쓸 때는 항상 운도 부드러운 운을 쓰게 돼 있어요. 니은 받침이 오거나 이응 받침이 오거나 총성이 말이지 미음이 와야지 부드럽지 국, 묵, 뭐 숙, 뭐 이렇게 하면 부드러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말이라는 게 격렬한 내용을 산문으로 쓰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 경문이라고 그러죠. 막 그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막 힘냅시다 이렇게 쓰는 글을 경문이라고 하는데 경문을 쓰면서 부드러운 그 단어가 나오기가 힘들고 그런 단어는 항상 그야말로 격렬하고 막 깨어지고 이런 그 의문이 있는 글자를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성이 없는 또 글자가 있죠. 수, 그러면 이제 받침이 없죠. 받침이 없는 글자는 당연히 부드럽죠. 이렇게 해서 되는데 또 그것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정성의 가군이고, 이번에는 이제 중간에 들어오는 일곱 자로 된 시다 그러면 중간에 오는 글자들도 다 또 거기에 준하는 소리 효과를 또 이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어는 평성, 상성, 뭐, 또는 무슨 성 해갖고 네 가지 성조가 있어서 같은 부자가 더 부하는 부자 있고, 이렇게 각각 다르거든요. 올라간다, 내려온다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줄에서는 우, 올라갔으면 뒤번째는 가, 하고 내려가게 시를 쓰는 거예요. 그 노래가 돼요.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노래가 안 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대만에서 대학 공부를 하신 분하고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대만 사람들하고 이제 청년들끼리 이제 뭐 뱃놀이, 거기는 이제 바다 앞에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할 때 보면 밤에 그 이태백의 후예들이 돼가지고, 또 시를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이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납니다. 이 한문이 과학하기는 굉장히 나빠요.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에, 함축적이기 때문에. 한 단어가 그냥 뜻이 너무나 함의가 많아. 그러면 이제 의의를 분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과학하기는 나쁜데, 그렇게 하면 이제 문학하기는 좋지. 한 단어를 말했는데 해석이 많아지거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문학적으로 표현을 잘해요, 우리나라보다. 유튜브 같은데 중국 사람들이 쓴 댓글 같은 걸 보면, 와, 역시 대외 후예구나. 댓글이 너무 재미있고 재치 발랄하고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중국이 축구를 되게 못하잖아요. 14억 인구에서 축구 선수 11명을 뽑아도 한국한테 맨날 져.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올해인가요? 내년인가요? 올해인가 보다. 월드컵이 하잖아요.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이 원래 32강, 본선에서 32강 뽑아가지고 했는데 중국이 32강에 들지를 못해요. 우리 2022년 한일 월드컵 때 한 번 들었어요. 딱 한 번 들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시아에 제일 잘 차는 한국하고 일본이 개최국으로서 자동 진출을 해가지고 강자 두 명이 빠지니까 자기들한테 자리가 돌아온 거죠. 그 이후로 한국, 일본이 참여하고 나서는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인구도 많고 축구도 좋아하니까 또 나라에서 축구 잘하려고 돈 엄청 투자하고 그래도 안 돼요. 안 되는데 피파 세계 이제 축구 협회에서 중국이 참여를 해야 말이야 장사가 되는데 14억 명이 보고 말이야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들어오라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억지로 보낼 수도 그래갖고 할 수 없이 32강을 48강으로 티켓 수를 늘렸어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막 난리를 지키고 있어. 저렇게 축구를 못해.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에 왜 중국은 축구를 못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선 단체를 못해, 그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뭘 하는 걸 못해. 전부 각계 전투로 나부터 개인 잘 살자 이것뿐이지 함께 잘 살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거에서 이제 단체 경기를 잘 못해요, 이 사람들이. 개인 경기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따는데, 특히 11명씩 하는 단체는 못해. 5명 농구까지는 해. 근데 11명쯤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못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국 그 네티즌들은 중국 축구 선수를 엄청 비웃고 말이야. 막 욕하고, 돈만 많이 받으면서 수넘털이다. 또 이렇게 나무라는데, 중국 축구가 졌을 때 그 댓글들을 보면 그 나무라는 게 아주 문학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수준이 거의 예술적이야. 우리나라의 거의 시인 작가 수준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중국 사람 특징인데, 아까 그 대만에서 공부한 그 양반 말을 들어보면 대만 사람도 중국 사람이니까 같이 이제 밤놀이를 나가면 이제 달 뜨고 이런 바닷가, 강가 이런 데서 배를 타면서 시를 돌아가면서 외운다는 거야, 시를. 당나라 때 그 고전 한시를 외우는 거야. 돌아가면서. 그럼 한시를 보통 백수에서 300수씩 못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적어도 이제 문학이나 인문학 쪽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많이 안다는 거예요. 유명한 한시를. 그래갖고 내가 첫 수를 탁, 아까처럼 노래를 하는 거야. 천산초비 저리요 하면 저쪽 한 놈이 두 번째 만경인종멸이라 딱 하면 세 번째 거주사리봉이 딱 하면 이제 또 복조 한강설이라 딱 하는 거지. 그럼 이거 보세요. 천산초비 절얼 하고 끝났죠. 만경인종멸 멸이나 얼이나 똑같거든요. 얼 끝나죠. 고주사리봉 여기는 쉬워요.
독조 한강설 끝나잖아요. 쉬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문화풍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는 운율 가지고 이제 기본으로 쓰는 건데 우리나라는 운율이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시적 기법을 쓸 수가 없다. 그럼 우리나라 시가 한시나 영시보다 못하냐? 전혀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부사와 형용사가 엄청 풍부하죠. 그냥 보통 풍부한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계 어떤 언어보다도 풍부해. 노랗다 그러면 영어에서 옐로우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노랗다가 한 10가지 될걸? 노랗다, 샛노랗다, 신노랗다, 누리끼리하다, 뭐 누르스름하다. 그러면은 영어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희들 이 말은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어려운 건 둘째치고 그 각각의 단어마다 다른 걸 너희들은 아니? 알긴 알아? 노랗다하고 누렇다가 어떻게 다른지 너 알고 그 말을 쓰는 거냐? 누렇다고 신누렇다가 어떻게 다른 건데 신누렇다고 샛노랗다는 어떻게 다른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알잖아요. 노랗다고 누렇다고 분명히 다르지. 노랗다고 신노랗다고 아주 다르지. 분명히 다른 거야. 왜 그걸 몰라? 당연히 다른 거 아니냐? 간단히 말해서 노란 색깔의 계열을 우리는 10가지로 분별해서 언어로 쓰고 그 말은 10가지로 느끼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러면 똑같이 색채를 감상해도 우리는 개인 애들보다 한 단어밖에 모르는 애들보다 10배로 풍부하게 감상하는 거예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10가지로 풍부하게 우리는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뭐 얼마나 풍요로운 거예요. 색깔에 관해서. 뭐 색깔만 그러냐 이거예요. 사랑이나 이런 거 모든 다른 단어도 그렇게 풍부해요. 우리 거는.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아주 미묘한 거 있어. 도저히 이건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애매하는 사이에 지나가는데 그게 한국어로만 가능하고 도무지 이건 번역도 안 되고 말이야. 그 눈치 뭐 이런 거죠. 눈치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거는. 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번역할 말이 없어. 이모션이니 이런 거 갖고는 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쪽의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음운 효과는 약한 대신 한국 사람도 음운 효과 대신 말을 말이야 풍부하게 하고 싶고 아름답게 하고 싶고 멋지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한국어 갖고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알고 고민한 건 아닌데 선조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풍선 효과 이쪽에서 안 되니까 저쪽으로 효과가 나온 게 그게 이제 부사와 형용사가 풍부하는 걸로 보상을 받는 거지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시가 한국에서는 그런 음운적 효과로서의 가군이나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고 그거보다는 지금 말한 그런 부사나 형용사, 그 다음에 언어의 그 다양성, 다채로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맛을 내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은 1인칭씩 밟고 잘 가세요. 잘 가세요가 아니에요. 잘 가라. 이게 뭐야. 그 가라 하고 가세요. 가십시오. 가소서, 가시옵소서.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한테는. 영어는 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달라. 가시옵소서를 그럼 가라. 이렇게 번역하면 어떡해. 사뿐히 죄를 밟고 가라. 이게 뭐야? 아니잖아요. 뜻은 똑같잖아요. 사뿐히도 아니야. 진달래꽃을 조금씩 밟고 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 그게 뭐냐고. 그러면 이제 한국어는 그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언어의 맛을 내고 시의 맛을 내는 거예요. 이제 비유라든가 이런 거는 뭐, 한국어든 영어든 뭐, 기본적으로 쓰는 거니까 시에서 많이 쓰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또 한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정형시로 나타날 때,
이건 자유시 문제고 정형시. 글자 수를 맞춰서 나타날 때 대표적인 정형시가 7, 5조. 7글자하고 5글자를 반복해서 하는 7, 5조와 시조가 있다 이거죠. 시조. 3, 4, 3, 4, 3, 4, 3, 4, 3, 5, 4, 4. 그래서 3년으로 쓰는 시조. 시조도 누가 만든 사람이 없고 7호조도 만든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한국어 스스로 만들었다. 어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한국어라는 구조 자체가 한국어라는 놈은 문율을 결합해서 시 형식을 정형시로 만들어 봅시다 하면 저절로 7호조가 가장 알맞고 시조가 가장 알맞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조와 정형시 이런 7호조 이런 걸 배울 때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들 배우지만은 양 7호조는 7자, 5자인데 7자가 8자가 되거나 6자가 혹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5자는 대체로 5자를 맞춰준다. 그러나 6자 정도까지도 괜찮다. 그러나 이제 이걸 7호조라고 한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그다음에 시조는 3, 4, 3, 4, 3, 4, 3, 4, 3, 5, 4, 3인데 3이 어쩌다 2가 될 수도 있고 4가 어쩌다 4가 될 수도 있다. 심지어 5까지도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연에 첫 번째 3은 반드시 3이어야 하며 그 다음에 5는 반드시 5 이상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만 지키는 선에서는 한 글자, 두 글자 출입 엉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걸 배운다 이거지. 그걸 그렇다고 외워서 배우는 거 가지고는 시인이 될 수 없고요. 또 연구를 해봐야죠. 왜 그렇게 됐냐? 한국어란 놈이 그렇게 되어야 되도록 한국어가 그렇게 스스로 되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누가 그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한국어가 정한 거예요. 아니, 서로 사랑하면 손을 잡게 되고, 안게 되고, 뽀뽀를 하게 되는 거지. 뭐,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뽀뽀를 해라. 이렇게 누가 규정을 해갖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놈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런 거지. 무슨 법에 따라서 손을 잡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한국어라는 언어가 그렇게 만든 거지. 무슨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정해놔가지고 무슨 어떤 위대한 시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이 출발점이 전혀 달라요. 이해를 그렇게 하면 전혀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한국어 자체, 그런 형식을 만들어내는 한국어의 특성, 그거 그 자체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문학은 자체. 그 자체의 터치가 돼야 돼. 한국어라는 것 자체에 서울 한복판에 들어가서 한국어와 내가 일체감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언어를 내 마음대로 쓰게 돼요. 없는 막 단어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내가 굳이 시조를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막 운율을 맞추려고도 안 한 건데 그냥 멋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백이나 두보 같은 중국 시인이 무슨 오늘날 김정빈이가 말한 이런 거를 강의하라 그러면 못해. 그 사람들을 나처럼. 피천득 선생도 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못하실 것 같아. 근데 그 양반들은 그 자체에 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써. 막 썼는데 이게 내가 분석해 보니까 좋네? 분석 나 안 해도 돼. 그냥 내 마음대로 했는데 잘한다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그 자체를 알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또 그게 장점만은 아닌 게 이런 이론을 모르면 컨디션 좋을 때는 세계 명시를 쓰는데 컨디션 나쁘면 그런 천재들도 엉뚱천만한 작품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일백두보의 시집을 보면 이건 좀 아닌데? 저기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더니만 여기서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삐걱거리고 말이야. 이걸 좀 더 잘하면 되겠는데 말이야.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가 나와요. 그 연구를 안 해가지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이 양자가 다 있으면 좋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자체를 터치해야 되고 그 자체를 어떻게 터치할 것이냐. 그 제가 글쓰기 8단계 그거예요. 독서. 독서. 수많은 책을 읽고 나보다 앞서서 잘 쓴 사람들 거를 많이 접촉을 해야 되고 접촉만 할 게 아니라 외워야 되고 그 접촉하고 외우면 그 운율이 또 그 단어의 다양한 함의가 이렇게 어느 사이에 내 것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읽고 사유하고 그 자체의 접근,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접근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좀 접근이 됐나 봐. 그 습작을 한 적도 없어요, 글쓰기. 습작을 해봐야 군대 있을 때, 펜팔이라고 그러나. 그 어떤 처녀들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센터에다가 제가 독자 시조를 올렸더니, 실리고 나니까 그 주소로 막 편지가 수백 통이 막 와가지고, 그 밤에 야간에 근무하면서 사무실에서 편지나 쓰자. 그리고 편지를 아마 100통 이상 썼겠죠. 그게 이제 유일한 습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습작, 일부러 문학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쓴 건데, 근데 그 사이에 그 자체의 접근이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어느 날 밤중에 일어나서 수필이라고 썼는데 추천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도 똑같아요. 좋은 시를 많이 읽어라. 외워라. 근데 이제 보면, 세 분의 글을 보면은 많이 읽은 표가 일단 나. 물론 충분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겠죠. 충분은 없어요. 영원히 충분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읽어도 충분히 다 읽었다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학을 하실 만큼 충분히 읽었다는 것이 분명히 거기 나와요. 나오고 어느 정도 그 자체도 터득이 됐어. 접촉이 됐어. 역시 그것도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통 독자,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문학을 할 만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다는 것은 세 분 다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그 독서 취향, 개인 취향 따라 아까 말한 것처럼 혜연님은 시와 운율, 비유 이쪽에 이제 특성이 있고 불꽃님은 경험, 그걸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힘 이런 데 특성이 있고 불말그님은 사유, 또 개념 이런 쪽에 특성이 있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제 강의를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주고받아야 되는데 또 오늘 이 얘기를 또 하려고 또 한 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항상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듣고 나서 이제 오늘 들은 얘기를 먼저 한번 그 소감 내지는 의견 내지는 질문을 받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분의 작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로 할게요. 먼저 불꽃님부터 자 중간에 들락날락 하셨는데 대체로는 다 들으신 것 같고 자 오늘 들은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생각난 것, 배운 것, 느낀 것 혹은 물어볼 것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이제 우리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개성을 이렇게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저 자신을 조금, 나는 이렇게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알미 있었고요. 그리고 시는 좀, 오늘 혜연님의 시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는 조금 저한테는 어렵고,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많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는 또 열심히 또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 구애됨이 없이 말씀하시는데, 아, 이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막 소년처럼 느껴져요. 그 말씀하시는 모습이. 그런 것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시 부분은 나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혜연님도 네, 저도 시를 쓰고 있지만 항상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시를 또 제출해가지고 교수님이 또 평을 그래도 해주시니까 그거를 토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래요. 불말그님도 말씀하시는 거는 잘 듣고 이해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운율의 맛을 작품을 통해서 많이 감상한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좀 네, 그래서 지금 불꽃님하고 불맑은님은 좀 산문 경향이고, 예언님은 이제 운문, 시 경향인데, 산문이라고 해도 산은 흐트러질 산자거든요. 흐트러진 글이다 이건데, 흐트러진 글이라는 건 운문이 아니다 이 말이지. 질서 있고 노랫가락처럼 되지 않는다는 건데, 산문도 제가 문장이라고 부를 때의 문장은 시적인, 운율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문도 아주 멋들어진 건 운율이 있는 거고, 지난번에 영상을 공유한 200의 휴냐연 도리원서, 이거는 산문이죠. 산문인데도 반쯤 시로 느껴지잖아요. 그게 문장이지, 이른바. 그 다음에 피선생님의 글도 문장이죠. 산문인데, 다른 분의 글에 비하면 상당히 요려하고 리드미컬하고,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뭐, 맵시 날렵한 얘기다. 이요 할 때 그 이요가 일장의 그, 이요가 주는 종달새는 조금만 먹고도 창공을 솟아오르리니, 리니, 하리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우리말로 리어하고 리자. 그럼 종달새는 조금만 먹고도 창공을 솟아오를 것인즉, 이렇게 해도 뜻은 똑같아요. 그 것인즉하고 오르리니 하고 정말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까 이인치씩 밟고 가라 하고 사분이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하고 다른 것 같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깊은 지경에 이르는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문을 쓰기 위해서도 시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제 이번에는 시 공부를 하면서도 또 산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서 문학 그 창작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한데요. 모르긴 몰라도 저처럼 산문도 수필적으로도 쓰고 에세이적으로도 쓰고 시도 쓰고 정형시도 쓰고 일반 시도 쓰고 이렇게 다 하는 창작 지도자가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귀하지 않을까. 문학 창작과 교수들은 대개 보면 창작가 아닌 분도 많고 창작가이더라도 시만 쓰거나 어느 쪽 한쪽인 분들이 많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 치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제일 먼저 해녀의 삶 속의 핀 꽃. 앞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는 한 번이 아니라 몇 단계에 걸쳐서 검토를 했으면 해요. 차근차근 조금씩 고치면서 한꺼번에 쭉 나가면 좋겠지만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선 작품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구조예요, 구조. 구조라는 관점이 하나 있고, 이제 구조는 말하자면 틀 같은 거예요, 틀인데, 틀이면 이제 예를 들면 그릇이지, 그릇. 그릇이 있고 그릇에다가 이제 음식을 담는단 말이죠. 그릇은 뭐 구절판이라고 해서, 말은 구절판이지만 실제로는 8절판이죠. 8등분 된 구획을 정해놓고 8가지 음식을 각각 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틀, 구절판이라고 하는 그릇이라는 관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담긴 음식, 내용이라는 관점이 있죠. 근데 틀이 중요해요. 틀을 잘 잡지 않으면, 내용이 좋은데도 어수선하고 멋들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구조, 설계, 이게 중요한데요. 그거는 주로 논리적, 이론적 이런 걸로 구조가 잡혀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맛을 낼 거냐. 아까 어떻게 비유를 할 것이냐. 어떻게 운율을 사용할 거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관점이 있는데, 그 이전에, 구조와 내용이라는 그 이전에, 먼저 이제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고, 글을 쓰려면, 현재 한국인의 기준으로, 이제 아래아 한글, 지금 이게 아래아 한글 그 워드 프로세서 이걸로 쓰는 건데요.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는 분도 있고, 이제 뭐 MS 워드를 사용하는 분도 있는데, 이 아래아 한글을 많이 쓰죠. 그래서 아래아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하고, 두 번째 이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문장 부호 같은 기술적인 문제. 요거를 오늘 얘기를 했으면 해요. 이제 목수가 집을 지으려면 훌륭한 목수들을 보면은 이제 연장이 뭐 10가지, 20가지가 있죠. 그 일을 하기 전에 앞에다 연장을 쫙 나열을 해놓죠. 긴 망치에서부터 작은 여러 가지 망치, 대패, 뭐 이렇게 쫙 해서 하면 어디 있는지도 잘 알아요. 눈 감고도 거기 딱 손 내면 거기에 뭐가 있다, 딱 있죠. 그래서 이제 도구가 잘 준비가 돼 있고 도구가 잘 갈려져 있죠. 잘 가서 아주 어떤 면에 있어서 누구 말로 치면 칼을 쓴다면 칼을 가는 게 90%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쓰는 건 둘째치고 도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글 쓸 때 이 도구 중에 하나가 이런 워드 프로세서인데 이거를 딱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이제 많은 글을 쓰고 하니까 거의 이렇게 해요. 지금 요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파일로 들어가면 편집 용지라고 있어요. 편집 용지에 보면 A4, 보통 A4 종이에다 하잖아요. 210mm 곱하기 297mm짜리 이제 종이에다가 가로로 쓸 거냐, 세로로 쓸 거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가로로 하죠. 지금 기본으로 이제 왼쪽에 여백이 30, 오른쪽에 30에서 돼 있어요. 그런데 요것이 이제 조정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요 위에 상단부 요걸 보고 이렇게 밀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왼쪽에서부터 3cm, 1, 2, 3cm에다가 요걸 맞춰요. 그 오른쪽도 3cm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위도 또 맞출 수가 있어요. 아래 위 요걸 보면 이제 또 오르락내리락 해갖고 맞출 수가 있는데 아래 위도 3cm가 조금 넓게 위에를 조금 이렇게 해요. 그리고 밑에도 이제 요 정도 3cm 가깝게 이렇게 하고 여기 1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페이지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가 보면 쪽에 들어가면 이게 쪽 나누기도 있지만 이게 이제 쪽 번호 붙이기가 있어요. 쪽 번호 매기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쪽 번호가 없음이 있고 쪽 번호 가운데다 넣을 거냐 왼쪽에다 넣을 거냐 오른쪽에 넣을 거냐 뭐 이렇게 정하는데 가운데다 안 넣고 저는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여기가 1번이 이제 쪽 번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문은 제가, 여기 지금 법문 보면 여기에 이제 12포인트로 해요. 그 이전에, 이제 글자 모양인데요. 이게 글자 모양이죠. 이렇게 서식으로 들어가서 글자 모양으로도 갈 수 있고, 이건 문단 모양으로도 갈 수 있어요. 문단 모양 왼쪽 0, 오른쪽 0.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고, 줄 간격이 있는데, 줄 간격은 저는 주로 170에다가 맞춰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얘가 160에다 맞춥니다. 그러면 이제 왜 170에다 맞추는 게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 저는 그렇게 하면 읽기가 이 줄 간격이 내 눈에는 적당해 보여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진한 글자, 여기 진한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할 때는 진하지 않은 이렇게 글자를 쓰는데, 지금 이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영상 만들어서 글을 읽으신 분들이 진하게 해야 잘 읽혀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 진하게 했을 뿐인데 일반적으로는 진하지 않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이 모양인데 여기 수많은 글자 모양이 있죠.
그리고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함초롱 바탕, 이 바탕체로 이렇게, 바탕체로 보통 그 기본 설정이 돼 있어요. 바탕체. 바탕이나 바탕체. 그럼 바탕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글자가 요런 모양의 글자예요. 근데 요거 하고, 요거는 지금 함초롱 바탕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고요. 자, 위 문단하고 요 아래 문단을 보면 내가 보기에는 아래 문단이 훨씬 읽기가 좀 편하죠? 분명해 보이잖아요? 똑같이 진하게 해보자고요. 자, 이거는 뭔가 꽉 차고 뭔가 좀 잘 안 읽히는데 이거 잘 읽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요 봄이라는 글자가 거의 사각형 안에 꽉 채워진 거고 요거는 조금 융통성 있게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하기로는 함초롱 바탕이 어떠냐 이거예요. 함초롱 바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 문단마다 이렇게 한 줄씩 띄어져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었죠. 이렇게 붙어 있었고 요 앞에는 한 글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이것이 기본이죠. 네, 기본인데 이제 오늘 강의를 위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읽기 좋게 중간중간 띄운 거예요. 이렇게 띄운 거고 이렇게 띄울 때는 꼭 한 글자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음에 본문 글자 크기는 저는 12포인트로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내온 걸 보면 10포인트도 있고 저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 통일시켜 놨는데 괜찮으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면 이제 제가 하기도 좋고 여러분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인쇄를 해보면 알아요. 인쇄를 해보면 요 정도 크기, 요 글자체, 요 정도 줄 간격 이렇게 하면 저로서는 읽기가 편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 나름대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목하고 본문의 글자 크기인데요. 저 경우는 여기 12포인트로 본문을 하고 요거는 2포인트가 높은 걸로 제목을 해요. 이게 14포인트예요. 여기는 14포인트. 14포인트로 하고 이제 이름을 그리고 한 가운데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요. 이거 가운데다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요 가운데 요 표시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하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이렇게 하면 잘 안 익혀요. 한 가운데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이름은 요거보다 한 글자 작아요. 13포인트죠. 이건 14포인트, 요건 13포인트, 요건 12포인트. 요렇게 이제 저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참고하셔서, 이제 아까 목수가 도구를 잘 갖춰놓고 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틀을 잡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거 갖고 신경 쓸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인 자신이 읽으실 때도 그렇고, 이걸 인쇄해서 남에게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읽는 사람도 안정하게 잘 정리된 그런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한글 이용법, 다른 많은 이용법이 있지만, 뭐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요거 한번 써볼게요. 이 쇠문서, 문서마당, 저장하기, 다른 이름 저장이면 다 아실 것이고, PDF 저장도 있고, 문서 정보라고 있어요. 문서 정보로 들어가면, 문서 요약해갖고, 문서 통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문서 전체가 원고지로 33.8장 분량이라는 게 여기 계산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요. 낱말 개수는 1345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으로 가면요. 여기 보면 이제 찾기라는 게 있어요. 찾기와 찾아 바꾸기가 있어요. 찾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가령 뭐, 인사? 이렇게 단어를 넣었어요. 다음 찾기를 딱 누르면 인사 가서 딱 찾죠. 자, 이렇게 되죠. 알겠죠? 요거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이제 제가 글 쓸 때, 예를 들면 제가 뭐 논어 같으면은,
논어원하고 저 나름 해석을 가지고 원고 자체를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논어가 예를 들어 이 문서로 예를 들면 100페이지짜리 문서다. 근데 논어에 예를 들면 공자님이 이런 말을 했어. 예를 들면 뭐 널리 알죠. 뭐 지지자는 불여 허지자고 허지자는 불여 늑지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내가 원문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원문이 논어 무슨 편에 있는지 위정편에 있는지 하기편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논어라고 치고 여기 찾기로 들어가서 지지자는 불여 허지자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문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면은 딱 누르면 거기 탁 나와요.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력. 입력은 이제 이게 그림이 있어요. 그림인데 자기가 그림 같은 거를 가져올 수가 있죠. 김정빈 구글로 들어가서 내 드라이브로 가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어요. 제 드라이브에 가면 이렇게 다 1, 2, 3, 4 유튜브 일반 유튜브 행복 유튜브 작은 이야기 유튜브 문학 철학 불교 여러 가지 특강 이렇게 다 넘버링이 돼 있고 이렇게 이 분별을 잘 해놔야 돼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분류를 안 해놓으면 정신 못 차려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중강이, 지금 우리가 하는 중강이만 여기 들어가면 중강이가 나와요. 중강이는 구도 모임도 있고, 문학창작도 있고, 보면 그런 문학창작 교실로 들어가면 PPT와 썸네일이 있어요. PPT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영상, 완성된 거, 영상 원본, 영상 편집 중인 거, 음성,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요. 영상 원본으로 들어가면 2023년, 2024년, 2023년 들어오면 몇 월 며칠 날 김정빈 작가 문학창작. 이렇게 다 분별을 잘 해놔야 돼요. 이게 아까 말한 도구야, 도구. 도구를 잘 갖춰놔야 이 쉽지. 이거 안 하면 정신머리 사나워갖고 그거 어디 가서 찾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어디 있지 하고서 한참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조차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있고, 아까로 들어가서, 자, 입력, 그림이에요. 그림. 그럼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넣고 싶어요. 이게 요즘, 지금 인문학 체험인데, 해녀 인문학. 그다음 해녀 사진 지금 없지만, 해녀 대신 다른 걸 입력을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림. 자, 그러면, 자, 김정빈 구글 드라이브, 내 드라이브. 여기 보면, 자료라고 제가 해놨어요, 자료. 자료로 들어가면, 여기 영상 자료, 김정빈 TV, 개인 자료, 문서 자료, 사진 자료, 영상 자료, 음성 자료. 이 영상 자료에 지금 제 배경에 있는 요 영상 자료,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 자료로 들어가죠. 사진도 여러 종류로 제가 분별을 해놨어요. 바탕 화면용 사진, 사진 국가, 인류, 정치, 군사, 문화, 사진 사람, 동물, 사진 예술, 감성, 스포츠, 취미, 사진 이미지, 사진 인문, 문학, 과학, 기술, 사진 종교, 불교, 사진 풍경, 자연, 식물, 사진 꽃,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진 자연으로 가보죠. 그럼 이 사진 요 안에 수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가진 사진이 수천 장이에요. 이건 무료도 있고 무료 아닌 것도 있고, 백두산 아리랑호 하면 백두산 아리랑호 원본이 있고요. 원본은 이게 다운받은 건데, 그거를 제가 편집을 또 해놨어요. 이렇게 잘라갖고 깔끔하게 보기 좋게. 이런 거 다 편집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편집 2. 그럼 이제 편집을 또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준비가 평소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글 쓰기 시작하면 그냥 한 달에 책을 한 권 쓰는 거지, 무슨 도구도 안 갖추고 그냥 그때 가서 찾고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찾아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다 보면 가을 풍경, 가을만 해도 몇 개가 쭉 있잖아요. 가을 20, 가을 들판, 감나무, 가나다 순으로 쫙 이렇게 또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 이제 바다, 지금 바다 얘기인데 바다로 가보자고요. 가나다나 바다요. 바다가 지금 몇 가지 있어요. 11번까지 있네. 그러면 여기 이제 바다 해가지고 바다 1, 바다 2, 바다 3, 바다 풍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요 바다를, 요 사진을 그럼 여기다 써보자, 이게. 꼭 눌러갖고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렇게
그 마우스 커서처럼 이렇게 바다 그림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PPT로 가갖고 정리를 해서 이거를 요만큼 자른 그림을 다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이게 원본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앞뒤를 잘라서 내가 이렇게 한 게. 요거는 이제 또 이렇게 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럼 이제 내가 해녀 이야기를 쓰는데, 여기다 내가 해녀 시절에 찍은 사진을 넣고 싶다.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것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를 이제, 요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방식이 또 있어요.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글자처럼 취급도 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서식은 이제 글자 모양, 아까 글자 모양 이렇게 있고, 이제 장평이죠. 장평은 뭐냐, 글자 색은 이제 검은색, 뭐, 컬러로 하려면 여러 가지 색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밑에다 이렇게 밑줄을 치려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지우려면 이렇게 할 수 있고, 글자 모양 뭐 이런 글자도 있고, 이렇게 그림자 모양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자간은 이제 글자하고 글자 사이인데, 이런 건 뭐 건을 필요가, 장평은 뭐냐면, 예를 들면 장평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서식, 글자 모양. 장평을 80이라고 적어보자고. 이게 100%인데, 80을 적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이렇게 되죠. 상하 길이는 똑같은데, 폭이 20%가 줄었죠? 이렇게 길쭉한 글자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장평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는 안 쓰겠지만, 예를 들면, 책 전체의 첫 페이지를 만든다. 뭐 이런 거 할 때는 장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할 수가 있겠죠. 글자 모양인데 장평 100페이지 100으로 되돌리고요. 이거는 서식의 글자 모양에서 비스듬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겼죠. 이렇게 되겠죠. 서식 글자 모양 비스듬하게 지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단 모양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170%가 있는데, 요거를 예를 들면 원단 모양을 180도 괜찮아요. 원단 모양을 예를 들면 120으로 해보자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자판에서 제일 왼쪽 컨트롤 Z를 누르면 원상으로 돌아오죠. 이건 잘 아시죠? 컨트롤 Z는 항상 조금 전 상황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단모양 그렇고요. 그 다음에 찻줄 보통이 있고 이제 내어쓰기가 있는데 들여쓰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서식 문단모양 내어쓰기를 해보자고요. 들여쓰기부터 해보자고요. 이렇게 첫 글자가 요만큼 더 많이 들어왔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거 가끔 보셨죠? 한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 다음에 문단모양. 이거는 내어쓰기로 해보자고요. 내어쓰기 하니까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서식 문단모양. 보통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요. 서식은 그렇고 현진 명지. 현진 명지는 이제 아까 이런 거예요. 가로 할 거냐, 세로 할 거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사실 편집용지, 편집용지 글자 방향, 테두리 배경, 줄번호, 쪽 나누기. 쪽 나누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령 와우가 다가왔다. 지금 풀님의 글이 여기까지죠. 여기 밑에 남았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종댕이줄. 이거는 이제 가운데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렇게 한 두 줄, 여기는 한 줄인데 두 줄 떼서 이제 다음 문구를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페이지가 달라져 있고 싶다. 여기다가 끄트머리에다 놓고, 쪽 나누기를 이렇게 하면요. 이게 쪽이 나눠지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완전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쪽 나누기고, 지금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거 이렇게 보면요.
서식에서요. 문단 모양에서요. 문단 모양 왼쪽에 60이라고 해놓고 오른쪽은 0이라고 해놨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60인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60 칸만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시니까 예를 들면 60을 안 하고 제로로 해보자 그래요. 소식 문단 모양. 이걸 제로로 했어요. 그럼 이렇게 왼쪽으로 붙겠죠? 이렇게 되겠죠? 왼쪽에 붙었는데, 자, 요걸 누르면 미리 보기가 돼요.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어요. 미리 보기 보면 왼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좀 쉬니까 오른쪽이 너무 많이 비어있죠? 이런 경우에, 이것도 위에까지 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밑에 여분이 많으니까 한 줄 내려가도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문단 모양. 여기다 60을 들어가게 해보는 거예요. 60을 들어가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많이 비어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또 가운데 오면 이상하니까 이 정도 안으로 들였으면 이쁠 수도 있겠다. 이런 거예요. 꼭 이러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걸 참고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식 문단 모양 그렇고 쪽이 그렇고 쪽 나누기 단 나누기가 있어요. 단 나누기. 자, 단 나누기. 단 나누기는 뭐냐면은 요 지금 한 페이지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반으로 나눌 수도 있고 3등분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단 나누기. 여기 단 보면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잖아요. 둘로 나눠. 이렇게 둘로 나누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쪽 복사하기, 쪽 붙이기, 보완, 검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고요.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런 한글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용법 내지는, 기본 틀을 이렇게 좀 한다는 것인데요. 요 한글 이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걸 이미 알고 계신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글을 더 많이 썼으니까, 저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보내신 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능숙하게 쓰고 계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더 설명해야 되겠네. 요거는 인쇄고요. 요거는 인쇄인데, 인쇄 현재 쪽만 할 거냐, 뭐 현재까지 할 거냐, 또는 일부에서 페이지를 네가 지정할 거냐인데, 이런 걸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건데요. 한글이라는 이 회사가 엄청 큰 회사고, 이 한글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쓰다시피 하니까 하루에만 해도 수백만 건의 문서가 작성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에서 아직도 이런 데를 신경을 못 쓰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알아요. 내가 한글 사람을 만나면 이거는 이렇게 좀 하면 더 편리하지 않아요?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 있고, 한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튜브는 구글에서 하는 건데, 구글이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구글이라는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 이용하다 보면, 야, 이 바보 같은 놈들 말이야. 좀 더 편리하게, 이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바보같이 해놨냐. 3단계, 4단계가 걸칠 거 아니라 한두 단계면 다 될 텐데, 이렇게 엉터리 같이 하니? 이런 거 많아요. 한글 문서의 기본 형식 모델을 한 10가지 정해가지고 김정민식 이렇게 하는 방법이 A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글자체는 함초롱 바탕이고 본문 글자는 12포인트로 하는 거고 요 간격은 한 3cm 들어가는 거 이런 모델이 하나 있고 이거 넘버 1이라고 하자. 혹은 혹은 함초롱 바탕 1이라고 하자. 그럼 함초롱 바탕 가지고 5가지가 있다. 또는 무슨 뭐 가지고 몇 가지가 있다 해갖고 모델을 딱 저 앞에다가 딱 모델 찾기 이런 그 메뉴를 하나 해놔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하나 선택해. 그래갖고 지정하면 모든 네 문서는 그걸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해놓든지 말이야. 얼마나 일이 많고
국가적인 손실도 낭비하고 효율성도 높을 거냐고. 그러면 얘가 안 하면은 정부에서라도 해갖고 우리 정부만은 이렇게 하자. 정부 문서의 모델은 이렇다. A, B, C가 있다. 그러면 정부라도 시스템에서 딱 정부 모델의 표준이 이거다.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권장한다. 이렇게 딱딱 하면 좋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그거 말고라도 뭐 이런 생활 속에서 내가 그런 아이디어가 좀 가끔 떠올라. 그래서 내가 유별나긴 유별난가 보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평균이고, 예를 들면 말이죠. 그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뭐 10층도 올라가지만 막 요즘은 아파트가 막 50층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제일 많이 누르는 숫자가 어딜까요? 1층이에요, 1층. 로비. 누구마다 1층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층 한 번 누를 때 1층은 10배도 더 눌러요. 10층이면 일단 10배 이상 누를 거 아니야. 50층이면 50배 누를 거 아니야. 그렇다면 1층 칸하고 2층 칸 그 누르는 그 크기가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1.5배 내지 2배는 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도 있고 하니까 약간 돌출시켜도 돼요. 특별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눈에 띄게. 쉽게 누르게. 위치에 맞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나라만이 아니야. 전 세계 엘리베이터 회사가 좀 많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참 머리 싸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그거 지금 조금 편리하냐 안 하냐 가지고 지금 내 엘리베이터를 쓸 거냐 네 엘리베이터를 쓸 거냐고 경쟁하고 있다고요. 현대 거 쓸 거냐 LG 거 쓸 거냐고 지금 경쟁하고 있다고. 근데 전 세계 엘리베이터가 생긴 지 100년이 됐는데도 여태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바보냐. 왜 실용자들한테 물어보지. 김정민이 같은 사람을 그런 거죠. 무슨 아이디어 점검 뭐라고 그럴까 출시하기 전에 한번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점검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내가 누구 못지않게 한 단계라도 뭘 낫게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말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그렇고 어쨌든 오늘 지금 10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법문 검토도 중요하지만 이런 도구, 그다음에 이제 기본 문학에 대한 기본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도구 이용에 대해서 더 물어볼 거 있거나 또 생각난 거 있으면 돌아가면서 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불말기님. 저는 지금 잘 몰라요. 전혀 잘 모르겠어요. 도구 이용법이 지금 한글 이용법을 모른다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글 쓰는 사람 단계에서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글을 뭐 조금 쓰고 말 게 아니라 네. 많이 쓴다면은 아까 말한 그 목수 이야기처럼 이왕이면 보기 좋고 읽기 좋고 그다음에 나중에는요 이제 교정하고 고쳤을 때요 인쇄해가지고 보는 거하고 컴퓨터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저도 인쇄하기 전에는 제법 잘 쓴 것 같은데 인쇄해서 보면 그 안 보이는 게 많이 보여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인쇄해서 보았을 때 요 글자 크기라든가 모양도 깔끔하고 이렇게 되면 우선 내 정신이 개운하죠. 그 막 어수선하고 뭐 그러면 저는 그런 지도 내지는 심사적 관점에서 보면 A, B, C 학생 3명 있는데 한 사람은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보내왔어요. 근데 한 사람만 어수선해. 글자 크기도 그렇고 뭔가 좀 내가 정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알았고요. 자, 혜인님 도움이 됐나요? 네. 그 그림을 저장할 때, 네? 아까 교수님은 정리가 잘 돼가지고 그림은 그림대로 딱딱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림을 따로 저장할 때 뭐 방법을 달리 하는지요? 아니면 그 제목을 따라서
불러오는 건지 그게 지금 궁금해요. 우선 그 바탕 화면에서 네, 구글로 들어간단 말이죠. 구글이나 뭐 다음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 들어가면 픽사베이라고 무료 영상과 화면을 많이 제공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네, 픽사베이라고 있어요. 대표적이죠. 무료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가 많은데 픽사베이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픽사베이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진과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운을 받아야죠. 네. 이제 그 다운을 저장하는 경로.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일단 바탕 화면 같은 데로 가져오든지 네, 아니면 자기 사이트에 가서 이제 아까 말한 저처럼 분별을 해놓고 네, 네. 그 분별 중에 예를 들면 사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야죠. 사진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사진을 집어넣는데 사진이 뭐 한두 장이 아니라 막 수백 장 하려면은 그 사진 다운받을 때는 그 사진에는 자기들이 붙여놓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한글로 이름 바꾸기를 해가지고 나무 1, 나무 2, 나무 3 해갖고 나무 10가지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지. 아, 네. 아, 네, 그걸로 제가 여쭤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바다를 다운받았어요. 네. 그러면 저장할 때 네. 저장 경로가 파일에 들어가서 저장 경로는 똑같이 하되 바다라는 1, 2, 3를 매기는 건지 아니면 저장 경로가 또 다른지 그게 궁금해요. 저장 경로는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아까 파일에 들어가서 저장을 한 거를 입력에 들어가서 지금 찾기로 불러온 건가요? 네, 찾기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할 때를 궁금한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저장을 하셨는지. 일단 아까 픽사베이로 들어갔어요. 네, 다운받았어요. 나무 그림을 하나 다운을 갖고 바탕 네. 가져왔어요. 네, 바탕 화면에 있는데 거기다 이제 저장. 이름 바꾸기 해서 나무 1이라고 이제 네임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그거를 우클릭 가가지고 복사 내지는 잘라내기가 있잖아요. 네, 네, 잘라내기를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어디다 넣을 거냐 이 말이지.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 이거 찾아보기를 해가지고 내 컴퓨터로 들어가면 거기에 쭉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새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사진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사진. 그러면, 네, 그러면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파일을 만든다는 게 저장하는 경로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다가 음. 사진, 아니, 뭐, 바탕화면에다 해도 되죠. 바탕화면에다 폴더를 만들어서. 네, 폴더를 만들었어요. 사진은 네. 뭐 이렇게 해놓고 네.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아, 그러면 저희가 편집에 들어가서 그림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불러오게 하는 거죠? 네, 한글에서 입력에 들어가면 네. 입력 안에 그림이라고 있어요. 아, 입력 안에 그림. 네, 그 맞아요. 그림에서 보면 이제 찾아보기를 할 때 바탕화면으로 가면 바탕화면에 사진 모음이라는 폴더가 있을 것이고 사진 모음으로 들어가면 나무 1 아까 넣은 게 있겠지.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예, 그래요. 네. 해보고 안 되면 또 물어봐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자료나 이런 걸 다루는데 능숙해져 있어야 바꾸실 때 뭐 그림을 조각글만 쓸 겁니까? 나중에 막 네네네. 별별글 다 써야 되고 별별 거 다 인용해야 되고 그런 데 가지고 막 엇갈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처음에는 그런데 뭐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분이 보내온 게 저마다 다르고 또 전에도 보면 그래요. 전에 제가 지도할 때 보면 저마다 글자 크기도 다르고 저마다 다르고 해가지고 제가 번번이 이제 제 나름으로 재정리를 했고 뭐 그거 자체가 어떤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대충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나도 다루기가 쉽고 여러분 자신이 우선 그렇게 깔끔하다는 거는요. 목수가 탁 진열해 놓고 한다는 거는요. 그 머리통 속이 그렇게 깔끔하다는 거야. 내가 늘 알겠습니다. 말하지만 어떤 집 거실에 가보면 그 사람의 내면 풍경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거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머릿속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야. 그게 어수선하고 막
어디 있지? 막 이러면 머릿속도 어디 있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단정한 사람은 정신이 단정하니까 몸차림도 단정한 거지. 그래서, 그, 글을 쓰기에 앞서서 그런 단정한 정신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어봐. 지금 두 분 들었고 불꽃님도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어쨌든 저희 글을 보셔가지고 이분들이 이것이 부족하구나 하는 거를 아셔가지고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한글 사용법인데 이 섬세하게 그런 거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또 이 귀한 시간에 그거를 이렇게 딱 작성하는 법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이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데 그 저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반듯하지 못하고 깔끔하지 못하고 어수선하고 어디 있지라고 매일 찾고 있고 바로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다고 얘기한 건 아닌데. 스스로 그냥 자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이렇게 이 틀에 맞춰가지고 해보도록 그 노력하고 좀 예, 그렇게 해보시고, 이제, 처음부터 배지는 않고요. 예. 내가 이걸 영상으로도 이렇게 공유를 할 테니까, 영상 한번 예. 돌려보면서, 예,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또 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하고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번에는 이제 맞춤법을 띄어쓰기라고 하는 기본, 이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것도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부터, 확실히 해두고, 문제에 나서 뭐 본문으로 들어가서 문학적으로 어떻다는 둥 뭐, 이제 얘기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예.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